일본에서는요, 매년 10만 명 정도가 실종이 됩니다. 경찰로 가잖아요. 흥신소를 알려준대요. 일본에서는 초체온 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국의 100배에서 200배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최근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파르데 연구로 전홍 일치로 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되었죠. 이 뉴스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가기는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후 사이트에서 그냥 그 인터넷상에서 탄치를 누르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앙케이트 형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누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그것을 보면 88%까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제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이게 심각하네 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해줬잖아요. 강제징용 문제도 제3자 변제라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주고 일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고를 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것은 일본에서 높이 더 평가를 하고 그 큰 문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해결을 해 주었다. 요새 일본 정부의 고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현재는 그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상당히 그 진보적인 색채도 있는 이시바 정권의 고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한일 관계가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었다. 그게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불안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왜 탄핵으로 갔는가라는 부분들, 또 계엄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뉴스가 많이 일본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부인의 피리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아주 잘해준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게 일본인들의 대체적인 현재의 마음이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래 시위를 많이 안 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까? 실제로 일본에서 아주 대형 시위라는 것은 30만 명 정도가 시위를 한 1960년 미일 안보 조약 갱신 반대 시위였고 그때 국회를 실제로 30명 정도의 시위대가 사실 미국에 반대하고 또 당시에 일본 정부에 반대하여서 국회의사당을 둘러쌌어요.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는 시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여도 굉장히 모여도 1000명 정도, 보통 때는 100명, 200명 정도, 그러한 시위가 많고요. 100명, 200명 모이면 많이 모였다. 20명이라고 해도 시위를 하기는 해요. 네, 그러나 규모는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일본은 일단 윗사람에게 조항하지 않도록 무사정권 때도 그렇고 메이지 시대 이후 45년까지
국가주의 정권에서도요, 윗사람에게 저항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쭉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인은 이런 식으로 믿고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또 헌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의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 있다. 이 말은 있는데 그렇게 강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유교 국가 한국은 유교의 역성혁명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게 뭐냐? 왕이 완탑지 않게 되면 하늘이 다른 곳에 다음 왕을 세워서 완탑지 않게 된 사람을 갈아버린다. 이게 역성혁명이거든요. 자, 이러한 유교 그리고 선리학이 일본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이거는 일본 에도 시대에 들어갔거든요. 특히 선리학이요. 그런데 일본의 선리학자들은 그 부분을 뺐어요. 일본 선리학은 역성혁명을 부정했습니다. 이유는 잠용하지 않습니까? 일왕 체제를 쭉 유지하려고. 일왕을 혁명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은 선리학도 선택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결국은 시위문화라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 학술적인 이야기지만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런 게 뺀 거 많거든요, 사실. 3년상이라든가 그거 빼요. 그거는 그 사회적으로 폐해가 많다. 그거는 낭비를 너무 한다. 라든가 기타 몇 개. 근데 한국 사람이 꼭 지키는 거 단시는 그거 굉장히 많이 뺐어요. 예, 그 최근 일본의 토요타 함께 상당히 큰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그 닛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닛산이 경영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닛산하고 오토바이로 유명한 혼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혼다는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또 자동차로도 경영을 하는데 이 두 회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합작회사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합의를 지난해 말쯤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방식은 지주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그 홀딩 회사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혼다하고 닛산을 50%의 주식을 갖는 식으로 지분을 갖는 식으로 하여서 그 아주 평등하게 대등하게 놓고 그 홀딩 회사의 이름 정도는 혼다가 또 경영적으로는 좋으니까 혼다 홀딩스 그 정도로 하고 일단 그 모든 것을 대등하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요. 네, 그것을 올해 돼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혼다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닛산은 이게 이익이 되니까 닛산의 주식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은 혼다 쪽의 경영진이었습니다. 혼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닛산 쪽에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회사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다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닛산이 들어오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합작회사를 거절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닛산 쪽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닛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영은 어렵지만 닛산의 경영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러한 그 혼다의 제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자존심이라는 게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혼다는 오토바이 중심이고
자동차 중심은 아무래도 닛산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결국은 닛산은 그 제의를 최종적으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다하고 닛산의 합작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2달도 안 되었는데 없던 것으로 이 이야기는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닛산이 경영이 악화되어 있다는 이 부분이죠. 닛산은 그래서 혼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닛산은 몇 년 전부터 대만의 홍하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제조회사하고 협력관계에 쭉 있었습니다. 대만의 홍하이는 제조업에서는요, 의탁 제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의 여러 가지 부품도 만들고 있고요. 일본의 게임 업체, 닌텐도의 여러 가지 게임의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의 노트북, 그리고 PC, 이런 것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는 없어요, 홍하이는. 그러나 그런 곳으로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매출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홍하이하고 합작 회사는 아니지만 홍하이가 닛산의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매년 10만 명 정도가 실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과장된 숫자이기도 합니다. 8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인데요. 그래도 많죠. 8만 5천 명 정도인데, 우리 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 라고 경찰에 가도 먼저 경찰 사람들은요,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아마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만 5천 명, 사실 몇 년 동안 8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 중에 6만 명 정도는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 경찰에서는 기다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종된 사람들은 2만 명, 그리고 실종되어도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10,000명 정도 실종자가 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가 매년 실종된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실제로 납치되었다, 유괴되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는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경찰청에서는 스스로 나간 거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8만 5천 명도 처음은 그냥 스스로 나가버린 분들 대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족 안에서 불화가 있거나 아버지하고 엄청나게 맞지 않거나, 혹은 아내가 너무 싫어서, 왜 싫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가버리는 그 남편이 있고, 아이들도 그냥 가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6만 명 정도는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그런 분들 중 일부는 전화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지났는데 가족이 이제 와서
그리운 거죠. 그래서 전화했다. 이런 사건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다 스스로 나간 분들입니다. 납치되거나 유괴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계속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한 달을 지나도 안 돌아왔다. 그러면 다시 경찰로 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혼신소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경찰은 끝까지 찾아주지는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건이다. 실제로 납치당했다. 그 증거가 없는 이상 그냥 혼신소에 맡겨주세요. 혹은 양심적인 변호사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겨울은 대단히 집안이 추워요. 추운 집이 꽤 많습니다. 한국처럼 온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은 난방비를 절약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추워요. 그리고 또 잘 때, 주무실 때 한국에서는 좀 따뜻하게 해서 자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온열 침대도 있고 전기 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따뜻하게 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한국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잔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춥다라는 문제로 돌아가시는 한국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특히 노인분들이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30% 가까이 있기 때문에 3명의 1명 정도가 굉장한 고령자니까 체력이 약하고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초체온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초체온증이라는 것은 35도 이하 체온이 주무시지 않아도 그냥 체온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35도 이하가 되면 이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집은 춥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히 주무시면서 초체온증이 오는 분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1년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거의 1000명을 넘습니다. 1000명에서 많은 해에는 1500명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1년에 1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단순하게 비교할 때는 일본은 한국의 초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00배에서 200배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거는 생활 습관 그리고 일본의 그러한 역사, 집이 아주 따뜻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일본의 속담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집을 지을 때는 여름에 적합한 집을 지어야 한다. 여름이 굉장히 뜨거워지니까 좀 시원한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속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겨울에는 추운 거예요. 이것도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차이가 한일 간의 문화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한국하고 조금 다른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꾸준히 한류 그리고 K-POP 이러한 영향을 받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정권에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또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일본 정부가 요구하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한국 쪽의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많이 지지해 준 그런 것으로, 그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역시 엔조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엔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엔조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엔조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 한국 국내 여행보다 일본 여행 가는 것이 훨씬 괜찮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일본에 가는 외국인들 중 넘버원이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안의 문화, 괜찮은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싸고 그리고 그 괜찮은 문화, 이곳을 만끽할 수가 있었던 그 시기가 2023년 이후, 이러한 시기가 특히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젊은 세대가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지금 그 일본의 1995년 정도 이후에 태어난 그 젊은 세대죠. 일본에서는 Z세대인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세대를 또 유토리 세대 혹은 사토리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토리 세대는 사토르, 깨달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깨달은 세대예요. 무엇에 깨달았냐?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1991년에 버블 붕괴로 일본은 쭉 내려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난 1990년대 후반은 취업핑하기라고 하여서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리타라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1995년에는 그 효고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코베 대지진이죠. 그 이후 2011년에는 동북 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일같이 도산의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IT화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그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사실 한국은 1997년에 IMF를 거치면서 그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수술을 하여서 IT화를 더 거치면서 회사에서는 전신 고용이라든가 일본식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나이 많은 분들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문화가 한국 문화, 기업 문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산식이 됐죠. 그 천리해고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때 거의 비슷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천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임금을 아주 낮은 수준에 통료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리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쭉 천년, 65
5까지 됐거든요. 올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머리가 옛날의 머리예요. IT에 대해서 잘 몰라요. IT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자체를 혁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IT, 지금은 요새는 AI잖아요.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해고하기가 어려운 문화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거의 2개의 나라가 IT화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하고 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일본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IT화의 가장 높은 수준의 나라는 바로 중국인데요. 그 다음에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네노라라고 하는 아시아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은 그 쭉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예요.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G2였잖아요. 미국 다음이었어요. 지금은요, 중국에게 주어를 당하고 독일한테도 주어를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G4인데 머지않아 인도한테도 주어를 당한다고 합니다. 계속 일본은 내려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목격하고 더 이상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구나, 오히려 한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류의 위력도 굉장하기 때문에 많은,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일본의 MZ세대를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하거든요. 유토리는 좀 여유 있는 세대, 사토리는 깨달은 세대. 유토리 세대는 그 교육을 유토리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받은 세대를 말하고, 사토리 세대는 그 이후 교육을 다시 조금 되돌렸지만 그러나 일본 자체가 이제 내리막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세대이기 때문에 깨달은 세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기성 세대는 사실 20세기까지의 일본의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그 일본이 또 바블이 돼가지고 한때는 1989년 정도는 일본 경제는 굉장했습니다. 도쿄의 모든 땅, 그 땅값을 합하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든가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죠. 한때는 그게 기성세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즉 있었던 세대예요. 그때 그 하나의 감각으로 MZ세대, 일본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다. 니들도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특히 20세기까지는 자인 전신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자인 전신이 필요 없어요. AI하고 IT를 잘하면 자인 전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마인드가 기성 세대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IT화를 해야 된다, AI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MZ세대는 또 참지도 않습니다. 혼나면 다음 날에 나가버려요, 회사를. 왜냐하면 유토리 교육라든가 그런 교육은 혼내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유토리 여유 있게 애들한테 여유를 주자. 상대평가를 그만두고 절대평가로 일본 교육은 완전히 바꾸고 지금까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학교 안에서 거의 이지메, 괴롭힘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상대평가 안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애들에게 굉장히 뭔가 요구하거나 혼내거나 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나가버리는 거죠. 혹은 보너스를 받고 나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의 MZ세대는 지금 기성세대가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돼가지고 인터넷을 보면 일본의 새로운 세대하고 어떻게 함께 지내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슈퍼에 가도 쌀이 없어졌어요. 근데 또 언제 오냐라고 물어봐도 아직 모르겠다라든가 그러한 답이 돌아오는 사상 처음 이러한 굉장한 사건이죠, 이거. 그러니까 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1995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식량 관리 제도가 있어서 쌀을 일본 정부가 다 매입해 줬어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쌀을 생산해도 일본 정부가 다 사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1995년에 그만뒀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쌀도 이제 수요가 있으면 생산한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일본인들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빵 먹는 세대가 많아지고 또 라면이나 그런 것을 먹는 피자도 먹고요. 소양화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하고 비교하면 쌀을 소비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50%로 일본 전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이제 안 하는 것입니다. 농가하고 있었던 분들도 직업을 이제 바꿨어요, 많이.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도 일단 괜찮았습니다. 수요 있는 만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도 수요가 좀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을 줄였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바로 엔조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일본을 엄청나게 방문하기 시작한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쌀이 부족해졌어요. 가장 부족한 곳은 어디냐? 음식점입니다. 일본 음식을 다 먹지 않습니까? 서양인들도 일본에 오면 일본식의 밥을 먹죠. 일본식 밥은 그냥 밥이에요. 여러 음식점 중에 가장 많은 게 그냥 톱밥으로 내는 가게라든가 스시집이라든가 다 밥이 필요합니다. 딴 가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요. 그러한 음식점에서는 이제 도매점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 도매점은 이제 쌀을 사재기 합니다. 그것으로 소매점에 가는 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새로운 쌀이 생산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해 10월이나 11월에 이야기가 되는데 나아진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중간업자가 사재기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본의 쌀의 수요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